안녕하세요. 예, 무릎학교에서 과학을 맡고 있는 백성혜입니다. 우리들 이제 그 봄이 되거나 여름이 되면 자연 그 들판에 많이 놀러 가죠. 산이나 들로 많이 가는데 그렇게 산이나 들로 가게 되면 그 호기심 많은 자녀들이 뭐 이렇게 꽃도 보고 뭐 새도 보고 이러면서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 새 이름은 뭐야?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 뭐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사실 우리가 과학을 한만 공부해도요 그런 걸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학 공부하는 게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랑 같이 산이나 들로 나갔을 때 큰 도움이 안 되는데요. 우리는 자연 세계의 규칙성을 알기 위해서 과학을 공부하지만 주로 뭐 수레를 움직이거나 가루 물질 녹이거나 끓이면서 온도 재거나 이런 거를 실험실에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데서 좀 벗어나가지고 한번 이 자연 세계의 여러 가지 동식물들의 규칙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는 그 동식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하늘을 나르는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새를 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사는 새들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러한 어떤 그 하나하나의 새들의 사실들을 외우는 것은 암기가 되죠. 그리고서는 그렇게 외우다 보면은 과학이 외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과학에서는 암석이 됐든 새가 됐든 어떤 물질이 됐든 기본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그 특징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류를 한 것을 가지고 어떤 중요한 특징을 중심으로 어떤 개념들을 끌어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과학의 중요한 개념이나 어떤 규칙성들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그러한 그 과학의 하나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좀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이 고래죠. 자, 이 고래는 물속에 살고 있어요. 그쵸? 자, 이 고래가 물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고래를 물고기, 즉 어류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과학 그 동화책에 그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래를 어디로 분류하죠? 예, 포유류로 분류하는 이유는 고래가 물고기랑 달리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물고기랑 달리 아가미로 호흡하지 않아요. 고래는 폐를 가지고 있어서 폐로 호흡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그리고 비늘이 있지 않고 이렇게 포유류와 똑같은 그 항원 동물이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 고래를 우리가 물고기, 즉 어류로 분류하지 않고 포유류로 분류하죠.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뭐 같아 보이세요? 박쥐예요. 자, 박쥐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니까 우리가 조류, 즉 새로 분류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쥐는 어디에 분류되는지 아세요? 박쥐는 또 포유류에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날아다니면 무조건 어류, 물속에 살면 날아다니면 조류, 물속에 살면 어류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이 박쥐도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고 키우기 때문에 포유류로 분류합니다. 이 포유류라는 것이 이 그 젖을 먹이어서 기른다는 뜻이래요. 포유류가. 그래서 그렇게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동물들을 다 포유류로 분류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주둥이는 오리처럼 생겼고 몸집이 너구리처럼 생겨서 이 동물을 오리너구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리너구리는 물속에서 헤엄도 치고 꼭 오리처럼 그 자맥질도 하고 그러는데 이 오리너구리는 뭐에 분류를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어느 쪽에? 오리 쪽으로 간다면 조류가 되겠죠. 너구리 쪽으로 간다면 포유류가 될 거예요. 어디로 분류하고 싶으세요? 포유류로 분류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너구리는 새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알을 낳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알을 낳느냐 새끼를 낳느냐보다도 새끼한테 젖을 먹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새들은 알에서 태어나지만 어미가 젖을 안 먹이고 이 벌레를 잡아다가 이렇게 먹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중요한 것이 포유류에 분류하는 것들은 다 젖을 먹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럽니다.
자, 근데 이 오리너구리가 사실은 포유류의 조상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끼를 낳지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알을 낳아서 젖을 먹였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신라의 그 시조인 박혁거세나 김할지 혹은 뭐 고구려의 그 시조인 고주몽 이런 사람들의 신화를 보면은 알에서 태어났죠, 다. 그래서 이제 유모나 엄마의 젖을 먹고 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오리너구리가 우리 조상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알에서 태어나는 포유류 생각은 그렇게 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분류하는지 한번 연습을 해봤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는 새들을 제가 9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화면을 잘 보시죠. 자, 이 첫 번째 새는 몸 길이가 한 50cm 정도 되고요. 물가에 삽니다, 주로. 그리고 날개는 회색이고 몸통은 흰색이죠. 자, 그 다음에 물고기나 곤충들을 주로 먹는데 이 새가 뭔지 아세요? 예, 갈매기죠. 예. 다음 새를 한번 보시죠. 이 새는 몸 길이가 약 한 30cm 정도 되고요. 뭐 녹색, 그 다음에 검정색, 흰색, 뭐 회색, 약간의 갈색 이런 여러 가지 그 색깔의 아름다운 깃털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물가에 살고 지렁이나 조개 같은 것을 잡아먹는 새입니다. 이 새는 무슨 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댕기 물대새라고 하는 새입니다. 아주 작지만 아름다운 새인데요. 다음 새를 보시죠. 자, 세 번째 새는 사실은 더 커 보이지만 제일 작은 14cm 정도의 참새 크기입니다. 그리고 매우 작은데 검은색, 흰색, 약간의 회색의 그 깃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나무에서 삽니다. 숲속이나 나무에서 사는데 곤충이나 어떤 씨앗 같은 것을 먹고 사는데요. 이 새는 무슨 새인지 아세요? 박새라고 합니다. 박새, 참새에 해당되는 박새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 이 새가 노란 깃털을 가지고 있어서 참 아름답죠? 이 길이가 한 25cm 정도 된다 그래요. 숲속에서 살고 있고 지금 새끼한테 벌레를 먹이고 있는데 곤충이나 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새입니다. 무슨 새일까요? 깨꼬리예요. 맞았어요. 아유, 잘하시네요. 다음 새를 보죠. 자, 이 새는 우리가 흔히 많은 우리나라의 그림, 문양에서 볼 수 있는 새인데요. 이 새는 굉장히 큽니다. 길이가 한 140cm 정도 되고, 또 그리고 몸은 주로 흰색이지만, 목하고 이 날개 깃 부분이 검은색이에요. 다리도 그렇고. 그리고 특징이 이 이마 부분이 붉지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새인데요. 이 새도 논밭이나 해안에 살면서 미꾸라지, 올챙이, 지렁이 같은 걸 먹습니다. 그리고 식물 씨앗도 먹고요. 자, 이 새 이름 아세요? 두루미예요. 맞습니다. 두루미예요. 다음 새를 보시죠. 자, 이 새도 두루미랑 참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부리와 다리가 붉죠? 자, 그리고 이 깃털 부분이 이제 검은 거는 비슷한데요. 아까 두루미는 목이 검었었죠? 근데 이 새는 목까지는 하얗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붉지 않죠? 자,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아세요? 이 새가 황새입니다. 황새.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이 새는 키가 아까 두루미나 황새는 100cm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 새는 한 60cm 정도 되고요. 작지만 아주 머리서부터 깃털까지 다 하얗죠? 그렇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하얗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살면서 포유류, 파충류, 새, 곤충 같은 걸 먹는데요. 자, 이 새 이름 아세요? 이 새가 바로 백로입니다. 까마귀 검다 해도 왜 거기에 백로 가지 말라고 하는 시조 있죠? 다른 아까 황새나 두루미는 끝부분이 검었잖아요. 혹은 목이 검거나. 근데 백로는 목서부터 깃털 끝까지 다 하얘서 우리가 흰새로 백로를 이야기를 하죠. 다음. 이 새는 이 아름답죠? 녹색 깃털, 갈색 깃털, 회색과 검은색, 흰색 깃털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이 새 이름이 뭐죠? 예, 청둥오리입니다.
청둥오리라고 하는데요. 길이는 한 60cm 정도 되고요. 물에서 살죠? 헤엄도 칠 수 있고 물고기나 곤충, 풀씨나 열매 같은 것들을 먹고 삽니다. 자, 다음 새를 볼까요? 자, 무슨 새일까요? 백조입니다. 백조. 오리랑 백조 헷갈리시죠? 그래서 안델센이 그 미운 오리 새끼하고 백조를 헷갈릴 수 있다고 해서 동화를 썼던 것 같아요. 이 백조를 사실은 학명으로는 큰 곤이라고 합니다. 이 큰 곤이라고 하는데 이 백조는 그 부리하고 다리를 제외하고서는 다 흰색이죠. 물에서 살면서 이 그 오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자맥질도 하고 이제 그 물 위에 떠다니면서 곤충이나 작은 동식물들을 먹고 삽니다. 자, 이렇게 제가 9가지의 새들을 보여드렸어요. 자, 그랬는데 지금 이제 새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죠. 제가 이제 덩치가 큰 새와 지금은 화면이 지금 다 똑같이 크게 이제 찍혀 있지만, 덩치가 100cm 이상 큰 새가 있고, 14cm, 20cm 이렇게 좀 작은 새들이 있어요. 이렇게 큰 것과 작은 것으로 구분한다면, 그 100cm가 넘는 새에 해당되는 것이 두루미, 황새, 큰고니, 아까 백조 있죠? 그 세 종류가 다 좀 몸통이 하얗면서 덩치가 큰 새들이에요. 그렇게 셋이 비슷합니다. 백로는 아까 좀 작았어요. 60cm 정도라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100cm 넘는 큰 새로 본다면 그렇게 셋이 묶이고, 자, 그 다음에 5, 60cm 정도에 해당되는 새들을 묶는다면 갈매기, 그 다음에 백로, 그 다음에 청둥오리, 이렇게 해서 한 부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cm 이하로 좀 작은 새들을 본다면 아까 댕기 물대새 있었죠? 그 깃털이 아름다운 댕기 물대새나 박새, 꾀꼬리, 이 셋을 묶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크기별로 이렇게 묶은 건데 그렇게 묶을 수도 있고요. 혹은 깃털의 색깔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우선 깃털이 화려하고 노란색이든 녹색이든 이게 유채색으로 아름다운 새가 있었고, 그냥 하얀 새가 있었고, 이렇게 회색빛 정도나 검거나 회색빛 정도로 무채색으로 우중충한 새들이 있었죠. 그렇게 분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몸통이 주로 흰 새로 묶는다면 우리가 두루미, 황새, 백로, 큰고니, 즉 백조까지가 하얀 새로 우리가 묶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회색이나 검은색만 있는 혹은 흰색이 좀 섞인 그러한 무채색의 그 새 둘을 본다면 갈매기와 박새, 기억나세요? 네. 박새가 참새처럼 생긴 조그만 새예요. 그 둘을 묶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녹색, 노란색 빛이 나는 새들을 기억해 보시면 댕기 물대새가 있었고요. 꾀꼬리가 노란색으로 아름다웠죠? 자, 그 다음에 청둥오리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자, 그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같으면 덩치로 묶거나 아니면 색으로 묶거나 하는 것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분류라는 것은 어떤 묶음이 다 균형을 이루면서 적당한 개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아까 제일 작은 새가 박새였는데 참새같이 조그만 새였는데 14cm였거든요. 그러한 14cm인 것과 그 이외의 새 이렇게 묶어버리면 박새 하나만 분류가 되고 나머지는 다 하나로 묶여버리죠. 그러한 분류는 좋은 분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어떤 특징을 뽑아낼 적에 어떤 집단들이 균일한 어떤 그 특성들로 나눌 수 있도록 분류를 하는 것이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과학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색이나 이런 그 크기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새를 어떻게 분류했을까? 오늘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뭘로 분류했을 것 같아요? 과학자들. 새를 딱 보면 발모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오늘 아주 새에 대해서는 저보다 박사신 것 같아요. 부리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 새들을 나눌 적에 이 부리를 보는데요. 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혹시 다윈 아세요?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생명체라는 것이 진화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화를 하면서 종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했어요. 이 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종이 다른 두 새를 교미를 하게 되면 비록 자식을 낳더라도 그 자식은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럴 만큼 다른 두 종류를 우리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그 종이 달라지는 그 기원을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왜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가 갈라파고스라는 섬들이 많은 그런 군도에 많은 섬들이 있는 거기에 도착을 했을 적에 섬마다 생태가 굉장히 달랐는데, 그곳에 사는 멧새들이 바로 부리가 굉장히 다른 것을 관찰했습니다. 한번 그 다윈이 봤던 그 멧새들을 같이 보시죠. 보시면 이 멧새들이 다 같은 멧새의 종류에 속하는데도 부리가 모두 다릅니다. 보시면 이 부리는 부리 끝이 이 부리에 비해서 좀 뾰족해요. 그래서 꽃에 꿀을 빨아먹기에 딱 좋게끔 이렇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새와 그 다음에 부리가 몽똑해서 이 식물의 열매를 콕콕 쪼아먹기 좋도록 되어 있는 멧새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끌처럼 길어가지고 나무에 구멍을 뚫고 나무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부리의 형태를 가진 멧새가 있었는데, 이러한 새들이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생명체의 종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한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분류 중에 하나는 바로 부리입니다. 이 부리가 다르면 먹는 게 달라지고 생태 습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전혀 다른 어떤 종으로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를 분류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리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9가지의 우리나라에서 다 사는 새들인데,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것이 바로 부리로 구분을 하는 건데요. 부리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부리가 기냐 짧으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부리에 톱니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이 부리에 톱니가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이 먹이를 잡아서 물어 뜯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물어 뜯어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데, 부리에 톱니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먹이를 꼭꼭 쪼아서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톱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먹이의 습성이나 생태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를 분류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부리에 톱니가 있는 새, 그리고 부리에 톱니가 없는 새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있으면 먹이를 물어 뜯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자, 부리 톱니가 있는 새에 해당이 되는 것이 청둥오리. 아까 깃털이 아름다웠고 무리에서 살았죠? 그 다음에 큰 고니가 백조라고 말씀드렸죠? 네. 큰 고니, 그 다음에 황새, 백로. 이렇게 네 가지의 새는 부리톱니가 있는 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리톱니가 없는 새가 나머지 새들인데요. 갈매기, 댕기 물대새는 제가 물대새라고 표현을 할게요. 물대새, 두루미, 그 다음에 박새, 꾀꼬리. 이 두 새는 산속에서 살았죠? 네. 나머지는 물가에서 많이 살았는데, 이러한 새들은 부리톱니가 없기 때문에 꼭꼭 쪼아 먹을 수 있어요. 먹이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선 제일 먼저 부리톱니가 있느냐 없느냐로 새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새를 분류하는 중요한 또 다른 기준 중에 하나가, 아까 어떤 어머니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발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 새의 부리를 보고 분류하신 다음에는 발을 보시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부리톱니를 보시고, 두 번째 발 모양을 보셔야 돼요. 발을 보실 때 뭐를 보느냐 하면, 우선 물갈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물갈퀴가 있다면 무리를 헤엄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물갈퀴가 없으면 헤엄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발 모양을 볼 적에 물갈퀴가 있는 새가 있고 물갈퀴가 없는 새가 있어요.
자, 우선 물갈퀴가 있는 새라는 것이 이제 어떤 새가 되느냐면 우선 처음에 부리톱니가 있는 새 중에, 즉 청둥오리, 큰고니, 황새, 백로 중에서 그 다음 분류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 중에서 물갈퀴가 있는 새는 요 두 새예요. 큰고니, 백조하고 청둥오리만 물갈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새는 물 위에 둥둥 아까도 떠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두 새를 묶어서 우리가, 자, 부리톱니가 있고 물갈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새를 묶어서 기러기목이라고 합니다. 기러기목에 해당이 돼요. 자, 이 목. 우리가 이 목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분류의 기본적인 틀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동식물에서 분류를 할 적에 개, 문, 강, 목, 과, 속, 종 이렇게 해서 동물이나 식물을 우리가 혹은 생물들을 분류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개라는 게 동물 개냐, 식물 개냐 이런 것들이 개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새는 동물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동물계라면 척추 동물 문이냐 무척추 동물 문이냐 척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다시 문은 척추 유무나 이런 걸로 구분하는 것이 문이에요. 자, 그러면 새는 척추 동물 문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보셨듯이 포유류냐 조류냐 파충류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러한 구분이 바로 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조류를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이 바로 목입니다. 그러니까 새들 중에서 나눌 때 제일 큰 덩어리의 구분이 목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 청둥오리와 큰고니는 기러기라는 큰 목에 해당이 되는 두 새예요. 그러니까 생태 습성이 굉장히 비슷하겠죠, 두 새가. 그쵸? 자, 부리톱니도 똑같이 있고 물갈퀴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델센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쓸 적에 백조와 오리가 굉장히 생태 습성이 비슷했기 때문에 이 어렸을 적에 만약에 생태 습성이 다르다면 새끼라 하더라도 어미가 금방 알아채겠죠? 물을 전혀 헤엄칠 수 없다든지 먹이가 전혀 다르면 내 새끼가 아니구나 이랬을 텐데 착오를 일으킬 만한 두 새였다는 걸 알고 그러한 소설을 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을 잘 관찰하고 우리가 보기엔 오리하고 백조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다는 거를 알고서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황새하고 백로는 부리톱니가 있지만 물갈퀴가 없어요. 없는 새여서 이 두 새를 우리가 황새목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리톱니가 없는 새 중에 물갈퀴가 이 두 새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새를 우리가 도요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두루미, 박새, 꾀꼬리가 부리톱니가 없으면서 물갈퀴가 없는 새잖아요. 근데 이 새를 같이 묶지 않고 두루미와 이 박새, 꾀꼬리는 또 다른 걸로 구분을 하는데요. 박새, 꾀꼬리는 나무 위에서 살고 나무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발을 잘 보면 엄지에 해당되는 게 일지라고 얘기하는 발가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발달을 하면 나무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 물갈퀴가 없으면서 일지가 발달을 했는데요. 이 두루미는 일지가 퇴화를 했어요. 그냥 장식으로 붙어만 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제대로 이렇게 잡고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끄러져 떨어져요. 그래서 평지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두루미예요. 그러니까 이 두 새는 알도 나무 위에 낳지만 두루미는 이 들판에다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얘를 두루미 목이라고 해서 따로 띄고요. 이 박새와 꾀꼬리를 참새목이라고 해서 하나로 묶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의 목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9마리의 새가 각각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부리톱니의 유무에 의해 크게 나뉩니다. 부리톱니가 없는 새부터 분류해볼까요? 부리톱니가 없는 새들은 먹이를 쪼아서 먹는데요.
갈매기, 물대새, 두루미, 박새, 꾀꼬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물갈퀴가 있는 새는 갈매기, 물대새를 들 수 있고 물갈퀴가 없는 새는 박새, 꾀꼬리, 두루미를 꼽을 수 있습니다. 물갈퀴가 없는 새는 다시 일지,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지를 가진 새에는 박새, 꾀꼬리가 있고 일지가 태아든 새에는 두루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리톱니가 있는 새들을 분류해 볼까요? 부리톱니가 있는 새들은 먹이를 뜯어서 먹는데요. 청둥오리나 큰 고니, 황새, 백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 청둥오리와 큰 고니는 물갈퀴를 가지고 있고 황새와 백로는 물갈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 보셨나요? 네. 예, 그런데 이 분류틀이 조금 바뀌면 우리가 이러한 목에 대한 구분이 좀 바뀐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리톱니를 먼저 안 하고 물갈퀴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하게 되면 황새, 백로, 그 다음에 이 박새, 꾀꼬리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그 목으로 묶여버려서 박새, 꾀꼬리를 황새목으로 묶어버리는 그런 것은 분류 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다르게 구분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새가 바뀐 것이 아니라 분류하는 기준이 바뀐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황새, 백로, 두루미를 합해서 학이라고 우리나라는 명칭을 했어요. 하얀 새다. 그래서 학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학은 십장생 중에 하나로 소나무 위에 고고한 학에 앉아있는 그런 그림들이 전통 문양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두루미와 황새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생활 습성이 굉장히 다르죠. 근데 이게 그 구분이 잘 안 되면 두루미는 아까 일지가 발달을 하지 못해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거는 이 황새인데요. 자, 이 황새는 일지가 발달해서 나무 위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루미는 들판에서만 살고 나무에는 거의 못 앉지요. 자, 황새는 이 다리가 좀 붉고 목은 하얗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다음 또 보시면 황새는 잘 보시면 눈도 붉습니다. 눈 주위가. 이런 것들이 두루미랑 다른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보시면 황새와 두루미를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전통 문양 같은 거를 잘 보시면 이 십장생 중에 하나인 소나무 위에 학이 고고하게 이제 앉아있는 모습을 그릴 적에 그 학에 소나무 위에 앉아있는 학이라면 당연히 황새가 앉아있어야 되는데 잘못 두루미가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루미는 앉아다가 떨어질 텐데 말이에요. 일지가 없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를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자연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그 황새가 아니고 그러한 새들이 두루미예요. 왜냐하면 황새는 멸종이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황새를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요새는 황새가 나무 위에 안 앉아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황새는 다 멸종이 돼서 그래요. 자, 오늘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